스포츠와 일탈 계속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편에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다가 끝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스포츠 일탈의 유형입니다. 여기도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에 보시면 약물 도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약물 복용, 도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개념은 운동선수의 육체적, 심리적 기능을 한시적으로,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얘기죠. 정진시키는 화학적 합성물 혹은 천연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일탈이죠, 당연히요. 그 다음은 조직적 일탈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 기관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윤리적이고 불법적 규범 위반 행위들이 있습니다.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단점들을 가진 게 조직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네. 물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직적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조직적 일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요. 여기는 제도적 부정행위가 있고 일탈적 부정행위가 있습니다. 이 제도적 부정행위는요. 전략적 차원에서 용인되고 조장되는 속임수, 그 농구에서의 팔꿈치 사용, 축구 태클, 헐리우드 액션 등이 포함됩니다. 말 그대로 용인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일탈적 부정행위가 있는데요.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는 부정행위입니다. 불법 용구를 사용한다든지 약물 복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야구 배트를 갖다가 딱 때리면 홈런이 금방 되는 배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냥 불법 용구를 사용한 게 될 수 있겠습니다. 외우실 때는 이렇게 제1 이렇게 첫자를 따셔서 항상 쌍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제1 제도적 부정행위 1 일탈적 부정행위 해서 제1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도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도적이 최고로 좋다. 도적 제1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1을 쌍으로 하고요. 도적 이걸 갖다 또 쌍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승리에 대한 보상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런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요. 공학 기술이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경기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라든지 경기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리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선수가 많이 참가한 경우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다음은 폭력 행위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폭력이라는 건요. 타인에게 신체적으로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의도가 없다 그러면 그런 폭력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동적 정의가 있는데요. 행동의 결과에 중심을 두는 것이고 동기적 정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경과보다는 동기에 중심을 두는 것이죠. 말 그대로 나는 정말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막 때리는 찰나에 상대편 누군가가 맞으려는 사람을 갖다 밀어서 주먹이 상대편 얼굴에 닿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폭력 행위라는 것이죠. 의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게 동기적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습니다. 태클이나 충돌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음 경계 폭력입니다. 말 그대로 경계에 있는 것이죠. 규칙에는 위반됩니다. 하지만 예절이나 규범에는 부합되는 것들이죠. 빈볼성 투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이제 빈볼성 투구라는 게 투수가 공 자체를 갖다가 뭐 머리 쪽으로 던진다든지 이런 것들 빈볼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의도하지 않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약간 경계에 있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머리 쪽에 던지면 위반이 되겠죠. 하지만 예절 및 규범에는 부합하는 것이죠. 다음은 유사 범죄 폭력인데요. 이것은 뭐 규칙이나 예절을 위반하는 경우들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범죄 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과잉 동조로서의 스포츠 폭력이 있습니다. 먼저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야구나 축구나 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갑자기 벤치에서 다 뛰어나가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과잉 동조로서의 스포츠 폭력입니다. 제가 앞에서 과잉 동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한테 감정이입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상업화와 스포츠 폭력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폭력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폭력은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죠. 뭐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게 폭력 장면들이 나오면 우리 관심을 끌게 되죠. 그리고 폭력적 이미지를 이용한 매체 홍보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남성 성과 스포츠 폭력이 있는데요. 스포츠 폭력을 강인한 남성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일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도적이라고 외우라 그랬죠. 도적 제1.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도구적 공격이 있습니다. 폭력 행위 중에 외적인 보상이나 목표 획득을 위해 하는 행위고요. 축구에서 공격 흐름을 끊기 위한 태클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적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편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죠. 적대적 공격은 승리가 아닌 타인의 부상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야구에게 타자를 향해 던지는 빈볼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적대적으로 너 머리에 공을 맞아가지고 쟤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죠. 이건 적대적인 공격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말 그대로 상대편이 다치는 것이 목적이죠.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낫냐 하면은 도구적 공격이 낫죠. 적대적 공격은 말 그대로 부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구적 공격의 도자, 적대적 공격의 적자. 그리고 앞에서 뭐였죠? 제1은 제도적인 게 있고요. 1은 일탈. 말 그대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제도적 부정행위가 있죠. 그리고 일탈적 부정행위가 있죠. 이걸 쌍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일탈적 부정행위는 말 그대로 대부분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고요. 제도적이라는 것은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 보시면요. 도구적 공격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겠죠. 적대적 공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도적과 제의를 묶어서 외우시고요. 도적 제일 해놓으시면 뭐 구분해서 외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다음은 범죄 행위가 있는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행위고요. 폭행, 상해, 절도, 살인, 강도 등이 포함되고요. 스포츠 경기장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의 범죄는 사회적 파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운동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뭐 하겠습니까? 폭행을 한다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경기장 안팎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가 첫 번째가 정화 이론입니다. 좌절감, 공격성 등과 같은 범죄 행위를 표출로 내부에 축적된 감정을 정화하여 범죄 행위를 감소시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사회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도 학습이 중요하죠. 스포츠 참여로 인해서 범죄 행위를 학습한다는, 즉 공격적 행동을 학습한다는 이론이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다음은 과도한 참가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 참여하는 건데요. 운동 중독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 과잉동조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회 규칙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죠. 정말 사회생활이 힘들 만큼 운동에만 중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긍정적 일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과잉동조도 일탈인데 좀 일탈이라고 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요소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긍정적 일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의지에 의해 발생하지만 비정상적 훈련이나 경쟁 상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 동조하는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앞에서 네 가지 과잉동조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여성 체조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몰입이나 집착 등으로 섭식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중 폭력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관중 폭력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들은 좀 시험에 나오기는 힘든 부분인데 조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연적 임시적 군중입니다. 규제화된 행동이 없는 단순 군중으로 윈도우 쇼핑 중인 군중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 마트 가시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것들 쭉 모여 있죠. 그러면 이걸 군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우연적 임시적인 군중이죠. 금방 흩어지겠죠. 그래서 임시적인 군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은 인습적 군중이 있습니다. 공통의 관심이나 목적을 지닌 군중인데요. 영화나 경기 등을 관람하는 군중이 대표적으로 인습적 군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음 표출적 군중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표출하겠죠. 축제나 종교 집회에 모인 군중과 같이 신체적 행동을 표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적 혹은 뭐 능동적, 활동적 군중이 있는데요.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군중, 대표적으로 폭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중폭력은 어느 정도 통제 전략을 통해서 일부 통제가 가능한데요. 먼저 물리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관중석과 경기장을 분리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석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과거 같은 경우는 선수석에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뭘 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병으로 된 것은 이제 반입이 불가능하게 돼 있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응원단의 분리 배치, 그렇죠? 응원단을, 그러니까 홈하고 어라운드 팀이 응원단을 묶어 놓으면 서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이거 좀 분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입구를 구분 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홈 구장 응원단들은 어느 출구로 오고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저쪽 출구로 오고,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구 자체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으로 분산 배치해 놓으면 뭉칠 일이 좀 적겠죠. 그리고 계단에 접이식 간이 좌석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이 좌석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뉘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다툼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다음은 제도적 보안, 장치 보안이 있는데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음주자의 강제 퇴장, 경기 시작 전 관중 안전교육 실시, 경기장 청원 경찰 제도 도입 및 사법권 부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게 뭐냐 하면은 관중 폭력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자주 나왔었고, 보기로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중 규모가 클 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관중이 서 있을 때, 그리고 관중 밀도가 높을 때, 관중 소음이 클 때, 중요한 경기일 때. 중요한 경기라는 것은 뭐 우리 한일전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기가 폭력적일 때, 경기 자체가 폭력적인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경기 흐름이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관중 폭력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나 시즌의 후반부일 때 그렇고요. 뭐 기온이 높다든지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부분도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 집단 행동은 전염 이론이 있습니다. 말 전염이란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그렇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상적인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입니다. 즉 병이 전염되듯이 군중 속에 한 사람 또는 몇몇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관중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성적인 개인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집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이성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감염이 되어서 아픈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렴 이론이 있습니다. 수렴이라는 게 뭘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죠. 개인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반사회적인 생각, 전염 이론과 다르죠. 평소 때 반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모여서 군중이 되는 것이죠. 저것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익명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도드라지죠. 근데 여러 사람이 뭉치게 되면 나 자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익명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방패 삼아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수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규범 생성 이론입니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규범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의 특수성과 장소 고유의 규범이 생성됨에 따라서 동조 압력에 의해서 집단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보면요, 그 어떤 그 장소적인 부분들 혹은 뭐 개인적인 특수성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뭉치다 보면은 집단 행동이 발생하는 거죠. 마치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 특성과 군중과의 차이에 따른 이질성을 인정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론인데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죠. 전염 이론과 수렴 이론을 비교하는 것도 문제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규범 생성 이론이 답인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이론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용어 자체가 부가가치죠. 영어로 added value라 그러는데요. 가치가 더해지는 방식이죠. 여러분들 부가가치라는 게 공장에서 도매상을 거쳐서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가 일반 소비자한테 전달되죠.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생깁니다. 공장에서 10원이던 것이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는 30원, 4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매상으로 넘어갈 때는 60원, 70원이 되고, 여러분들은 100원에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치가 더해지죠. 그래서 부가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장 읽어보면요, 어떤 선행 요인이나 선행 조건들이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집단 행동의 발생 원인 및 결정 요인을
장소와 시간 및 양식 등으로 설명하려는 것이고요. 어떤 물건이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부가가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다는 개념에서 부가가치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키워드는 뭐 선행 요인이나 선행 조건들, 뭐 순서, 단계적, 순차적 이런 용어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테러 폭력 주요 사건 일지인데요.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도 있고 그리고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969년도 월드컵 예선을 계기로 해서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이게 그 어디죠? 아메리카 가운데 있는 쯤에 있는 국가죠. 북미와 남미 가운데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월드컵 예선 계기가 이렇게 약간 감정이 근데 골이 깊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해서 100시간 동안 전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구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72년도 미넨 올림픽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의 검은 9월단이 그 이제 영어를 말 그대로 똑같이 옮겨놓은 겁니다.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대표팀 11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와 관련해서도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탈릭체로 해놨죠. 다음은 1996년 미 애틀란타 올림픽 기간에 에릭 루돌프가 낙태와 동성애에 반대하는 그러한 어떤 취지로 4차례의 연속 폭탄 테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1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죠. 이런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주목을 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는 영국 그랜드 내셔널 승마대회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있어서 6만 명이 대피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적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에 나오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 올림픽 유치 2일째. 그러니까 영국 런던 올림픽이 결정되고 그 다음 날이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던 시기죠. 그때 7.7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56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미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 테러로 인해서 3명이 사망하고 18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예시를 주고 다음이 설명하는 이렇게 하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오면 답이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미 애틀란타 올림픽 기간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요. 영국 런던 올림픽이 될 수도 있고 미 보스턴 마라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몇 번 정도 눈으로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좀 더 이거보다 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올림픽 최초 뭐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풀이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차 비교과 과정에서 또 문제를 풀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 뵙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강의 듣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